배 땀에 나서요. 근데 제가 클려고 하고 있는데 걱정마 자전거 그대로 봉투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과연 의뢰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난 2003년 11월 2일 인천광역시의 한 예식장. 같은 회사 직원 결혼식에 참석했던 의뢰인은 6년 만에 전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를 만났다. 아이고 선배님 이거 몇 년 만입니까? 신수가 훤하십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요. 동문회 지금 자주 나와. 예, 알겠습니다. 가자고. 가시죠. 그러잖아 선배님도 사이 보셔야죠. 그래. 다음에 보자고. 예. 자, 소주 한잔 하실까? 예식장에서 줄곧 함께 있었던 두 사람은 예식을 마친 후 바로 헤어졌고 의뢰인은 예식장 앞에 세우던 자전거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난데없이 나타난 상대방에 의해 축의금 도둑으로 몰리게 되었는데 자긴 어딜 가? 뭐야? 당장 돈 내놔. 당신이 축의금 가져갔잖아. 뭐라고? 이 사람 생사람 잡네. 당신이 빈봉투 달라고 해서 이름 적는 척하면서 탁자위엔 돈봉투 가져갔잖아. 내가 다 봤다니까. 어디서 거짓말을 하려고 해? 그럼 내가 도둑놈이라는 거야? 당신 상습범 아니야? 이 양반이 누굴 속이려고 결국 해? 의뢰인은 상대방의 어이없는 오해 때문에 축의금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고 많은 사람 앞에 모욕을 당하게 되었는데 예식장 갔다 오는 사람 잡아놓고 당연 도둑이야. 돈 내놔라. 돈 있어야 돈을 내놓고 뭐 해야 돈을 내놓고 돈이 어디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찰서 가서 어쩌고저쩌고 먹고 다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없으니까 뭐고 무혐의는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그걸 유치지 못하고 도둑이라고 인정하는 이유는 뭐냐? 난 그게 저희가 의심스럽다. 도둑 누명이 웬 말인가? 훼손된 명예에 대한 손해배상을 당장 지급하라는 사건 일인 권택순 씨. 한편 상대방 측 주장은 빈봉투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얹어서 글씨 적는 척하면서 순간적으로 안 보는 사이에 가지고 빌딩으로 갔습니다. 쓰는 척하면서 저하고 계속 눈을 맞추는 거예요. 제가 안 보는 사이에 도망갔습니다. 그 사람이 확실해요. 같은 날 오후 1시 20분경 고종사천 누이의 결혼식 축의금을 받고 있던 사건 상대방 박노정 씨. 접수처는 하객들로 인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봉투 하나 주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이름만 쓰고 드릴게요. 예,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봉투를 빌려간 의뢰인은 하객들 틈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기요. 참. 이름만 쓰고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마침내 이리저리 상대방 눈치를 살피던 의뢰인은 돈 봉투를 들고 달아나기 시작했고 이 광경을 지켜본 상대방은 추적 끝에 의뢰인을 붙잡았지만 범인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하는데 그 사람이 축의금을 갖고 이상한 행동을 하길래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래서 3분 이상 눈이 마주쳐서 그 사람 얼굴을 확실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의뢰인은 범인이 확실하다. 손해배상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사건 상대방 박노중 씨. TV 산업법정 첫 번째 도둑 누명으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의뢰인은 지금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의뢰인은 상대방의 착오로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리고도 상대방으로부터 아직까지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만 원 하고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향후 신경정신과에서 받아야 될 치료비 180만 원, 합한 금액인 280만 원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사실 우리 상대방은 그때 그 자리에서 확실히 의뢰인이 봉투를 가져가는 것을 봤고 또 명예훼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을 부른 것도 의뢰인 측이었고 또 여러 사람을 부른 것도 의뢰인 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황당한 일이고요. 또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정신과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치료비보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지나친 요구를 기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의뢰인은 11월 2일 날 낮 12시 30분에 있었던 회사 후배의 결혼식에 참석했었습니다. 그 결혼식에 참석한 후에 정말 억울하고 황당한 보통 사람이라면 겪기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된 건데요. 의뢰인, 처음에 상대방이 의뢰인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던가요? 식당에서 동료랑 같이 정문을 나와서 길을 건너서 제가 자전거 짜미는데 자전거를 이제 딱 풀르려는 순간에 꼼짝마 그대로 둬. 그래서 왜 그래? 이랬더니 꼼짝마 봉투 내야 이러는 거야. 사실과 다른 부분 이야기해도 됩니까? 네.
저는 꼼짝마 그런 소리 하지 않았어요.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전거를 멈추게 했어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계셨나요? 사람 인간이 네. 그렇게 하면 못 써. 예. 우리 상대방은 야, 이 사람아. 예. 나이가 젊은 사람이 말이지. 어?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몇 시입니까? 20분은 지났어요. 축의금 받고 받기 시작한 시간부터 한 5분 정도 경과된 후에요. 어떤 사람이 축의금 봉투에다가 빈 봉투를 하나 얹어가지고 글 쓰는 척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달라고 그러니까 주지 않았어요. 그래 그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 봉투가 순간적으로 가지고 기둥 뒤로 가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저는 더 이상 접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상대방은 이 접수대에 앉아서 접수를 받고 있었고요. 한 2m 30c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의뢰인이 그 뭔가를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상대방과 눈이 마주쳤었고요.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상대방은 분명히 의뢰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목격자도 함께 그것을 목격했고요. 우리는 목격자의 증언을 증거 영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곳은 지난 11월 2일 사건이 일어난 예식장인데요. 상대방이 이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받고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난 의뢰인은 돈 봉투를 받치고 글씨를 쓰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다가 상대방의 눈을 피해 도주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목격자를 수소문한 결과 목격자는 울산광역시에 살고 있었는데요. 신분책에서 부적금 받는 사람이 저 사람이 뭐 부적금 가져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 사람 잡아라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추격하면서 계속 따라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놓쳤지만 정확한 모습 못 봤지만 이렇게 뒷모습 옆모습 이렇게 봤는데 키는 170 정도 됐고 나이는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그리고 양복은 이렇게 검은색 계통을 입었고요. 그리고 체격은 보통에서 한 말인편 정도 그렇게 봤습니다. 의뢰인은 그때 어떤 색의 옷을 입고 계셨나요? 지금 그대로 옷습니다. 예. 키는 몇 센티미터 정도 되시나요? 1m 68입니다. 예. 지금 딱 증언하고 딱 일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신상과 인상착의를 갖고 계십니다. 1985년 1월 24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상착의 등 일부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범인이라고 단정지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불법 행위가 성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상대방은 그때 확실히 의뢰인이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고 눈을 몇 번 마주쳤죠? 3번 이상 마주쳤어요. 예. 얼굴을 3번 이상 직접 봤기 때문에 저는 확실합니다. 사건 현장에서 의뢰인이 축의금을 가지고 간 것을 분명히 봤다는 상대방.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의뢰인의 팽팽한 공방. 과연 의뢰인은 축의금을 가져간 범인인가? 상대방 말이죠. 예. 지금 다시 한번 의뢰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좀 보시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목격했던 범인의 얼굴하고 지금 의뢰인 얼굴하고 똑같습니까? 저는 그때 그 얼굴을 확실히 의뢰인 얼굴을 봤습니다. 정말 너무 어이가 그리고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럼 현장에서 왜 못 잡고 왜 대로변까지 나왔습니까? CC 카메라를 찍어놓고 사진을 찍어놨다는 건 저 외에 다른 사람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를 제시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파출소에서도 얘기했고 제가 112에 신고하고 그 현장에 쫓아갔을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저희 남편을 진짜 완전히 범인처럼 보고 있더라고요.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저씨가 얼굴이 너무 황당해 하얗게 질려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시더라고. 그 아주머니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CCTV로 녹화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때 이제 상황이 의뢰인을 범인으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 빨리 돈 봉투를 돌려받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왜 법적인 절차를 못 받고 왜 그렇게 직접적으로 받으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당연히 범인으로 지목을 하셨으면은 거기에 합당한 조처를 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댁에서 무슨 경찰관인가 무슨 그런 걸 행사할 권한이 있습니까? 예, 아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신데요. 왜 그렇게 범인 취급을 하고 단정을 짓고 행동을 하십니까? 예, 다른 사람들이 본 것이 아니고 오로지 상대방만 본 거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사건 당일 의뢰인은요, 결혼식장을 나설 때까지 친구인 이영수 씨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영수 씨를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네, 의뢰인 측의 증인 이영수 씨를 모시겠습니다. 예, 사건 당일에 의뢰인을 몇 시경에 만나셨습니까? 12시 반경에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의뢰인하고는 언제 헤어졌죠? 12시 반에 만나서 계속 끝까지 같이 있다가 화장실 한번 안 가고 계속 같이 있다가
대략 잡아서 1시 30분에서 35분 그 사이 정도 해갖고 헤어졌습니다. 예, 그럼 상대방이 주장하는 축의금을 낸 장소, 뭐 예. 기둥이라든지 그 접수대 근처에 같이 가신 적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시 20분경 의뢰인이 상대방이 주장한 1시 20분경에는 분명히 이영수 씨랑 함께 있었다는 얘기죠. 예, 저뿐만 아니라 네. 처하고 네. 우리 둘째 딸까지 있었으니까 그건 확실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대방 측 나와서 반대 신문하시죠. 우리 증인은 의뢰인과 어떤 관계신가요? 예, 그전 직장 동료입니다. 예. 근데 우연히 거기서 만나셨고요. 식사를 같이 하셨죠? 예,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헤어지셨나요? 현관에서 헤어졌어요. 예식장 현관. 예. 사실은 헤어지고 나서의 행동에까지 그거를 못 보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사건이 벌어졌을 수가 있거든요. 현관에서 헤어지는 걸 보셨죠? 예, 보았습니다. 현관에서 헤어진 다음에 자전거를 타러 가는 걸 보셨나요? 그건 못 봤습니다. 그건 못 보셨죠? 예. 현관에서 헤어진 다음은 이제 못 보신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증인 수고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요, 상대방하고 경찰서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때 또 경찰서에서 아무런 증거도 책임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당시 경찰서에 갔던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아무래도 거기서는 이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경찰서로 가자. 네. 그래서 경찰서로 갔습니다. 가서 경찰서에서 모든 걸 조사를 해라. 사실 우리 상대방은 허위나 아니면 무고 또는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 의뢰인께서 억울하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했고 거기 가서 조사를 받은 겁니다.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돈 내놓으라 그랬을 때 태연하게 보여주고 여기 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뭐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라고 해서는 아무도 없겠죠. 결국 경찰서에까지 가서는 도둑이 아니라는 혐의는 벗겨졌지만 상대방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게다가 20년 동안이나 다 잘 지낸 동네 인근 주민들 앞에서 그리고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도둑이란 누명을 썼기 때문에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명예훼손을 받았다고 느끼고 있었고요.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대방은 그 의뢰인에게 도둑이라고 호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욕을 하거나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거나 그런 적도 없습니다. 없죠? 우리 상대방은 그 범인으로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의뢰인의 명예라든가 여러 사람 앞에서 도둑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합니까? 네, 의뢰인의 그 명예를 훼손한 적은 없습니다. 그 상대방, 그 상대방의 의뢰인을 붙잡고 그 실랑이를 벌일 그 최초 시기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 그 현장에는요, 의뢰인 회사의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장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증거 자료로 요청합니다. 예, 이곳은 의뢰인이 다니고 있는 공장인데요. 저희는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했던 의뢰인의 직장 상사인 강대식 사장의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도둑으로 지목했다는 사람이 권태순 씨가 마치 도둑인 것처럼 막 큰 소리로 자기가 뒤에 쫓아 나와서 잡아놓으라고 또 자기가 그 절취하는 장면을 눈으로 목격했고 또 비디오 촬영도 해놨고 사진도 찍어놨노라고 뭐 이렇게 큰 소리로 도둑으로 몰고 있었습니다. 이게 떠들썩해서 사람들 많이 있었죠 거기. 근데 다 남 일이니까 다 구경하는데 저도 그냥 구경한 건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건너오는데 뭐 도둑이야 그랬다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도둑이라고 그랬나 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형법 307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에 대한 구성 요건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인은 의뢰인을 절도범으로 몰았고요.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당연히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사실 주변에 사람이 처음에는 없었는데요. 나중에 사람들이 더 모이게 된 것은 의뢰인의 아내가 오셔서 큰 소리로 떠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닙니다. 무조건 경찰서로 가자.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그 말부터 저한테 계속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좀 큰 소리로 하셨죠. 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많이 더 모이게 했고요. 의뢰인이 요청한 사람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드는 거지. 저는 전혀 전화한 적도 없고 그냥 조용히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세요. 길 가는 사람, 멀쩡한 사람, 그거 갔다 오는 사람을 아무것도 없이 말이지. 당신 도둑이야, 꼼짝하지 마.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 앞에서 도둑으로 몰렸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의뢰인. 오히려 의뢰인 측 과잉 반응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 호의성이 없는 상대방의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제가 신고를 하고 갔을 때는 백차가 2대가 와 있었고요. 저희 남편은 확실한 도덕으로 확신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분은 제가 파출소에 갔을 때도 제가 너무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를 일단은 내보내고 2분을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파출소 문을 닫으시고 그러신 다음에 저를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을 때 저분은 제 남편이 도덕이라고 확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의뢰인. 한 가지 묻겠는데요. 경찰차가 2대나 왔는데 경찰차 2대가 도착한 다음에도 상대방 태도는 똑같았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시작부터 끝까지 자기는 분명하다 이거야. 내 도덕이다. 그 사실 우리 의뢰인의 아내께서 경찰서로 갈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는 증거 영상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해서 조사를 했던 경찰관을 만나 상대방이 의뢰인을 명예훼손했는지 당시 사건 현장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렸을 때 지목을 한 사람하고 신고자, 그다음에 그 지목당한 사람 일행 2명 정도, 그다음에 바로 앞서 있는 슈퍼의 주인 정도, 그다음에 그 한적하게 몇 사람 정도가 지나는 정도고 서로 뭐 언성을 높여서 고성이 오가고 하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그 지목당한 사람 처가 도착을 해서 그 비교적 좀 격앙된 목소리로 경찰관서에 동행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 바가 있고 해서 경찰관서에 동행하게 된 겁니다. 증언에서 들으신 것처럼 우리 의뢰인의 아내께서 경찰서에 가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더 커졌던 겁니다. 우리 상대방은 경찰서에까지 갈 마음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니니까 경찰서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법적으로 해결을 하자라는 뜻에서 경찰서에 갈 것을 강력히 주장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것은 이렇게 경찰서에서까지 전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다 누명이 벗겨졌는데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 사람이 틀림없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노가 너무 강해서입니다.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 그때 그 무혐의로 풀려났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지요. 네, 처음에는 저는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님께서 증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뭐 사과할 수밖에 없다. 봉투에 돈이 10,000원인지 20,000원인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참 억울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처음에 사과를 했는데 사과 자체가 좀 안 좋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중히 저는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정중히 나중에 사과를 다 했습니다. 뒤로 뒷짐을 지시고 발을 벌리시고 편한 자세로 쓰셔가지고 미안함 뭐 이해해 주세요. 죄송하다는 말, 용서해달라는 말도 진짜 거기에서는 저기 할 것 같은데 이해해달라고요? 나는 정말 저분의 자세가 너무도 뻔뻔스럽고 어떻게 저분의 도덕적인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덕으로 완전히 점을 찍고 끝까지 주장을 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이 사과해서 그러면은 그 사람 다 죽은 다음에 사과할 겁니까? 나는 이미 내 몸은 폐허가 된 겁니다. 사건 당시 상대방은 진심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 파출소에서 분명 정중한 사과를 했다는 상대방.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상대방의 진정한 사과는 없었나? 지금 의뢰인은요. 그 사건 이후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지금 뭐 정신적 충격은 물론이거니와 정상적인 업무 자체도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일로 또 혈압이 높아져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직원 동료들하고 병원 의사의 증언을 증거 영상으로 요청합니다. 의뢰인이 다니는 공장은 위험한 기계를 이용해 부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주로 섬세하고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축의금 도둑으로 몰리는 수모를 당한 후에 작업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동료들에게 의뢰인의 심경을 물어봤습니다. 그 일 있고부터 아저씨가 일하시면서도 그 생각에 집착하는지 많이 실수하고 큰 사고도 날 뻔했어요. 저희 환경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 대하는 것도 전 같지 않으시고 일에 대한 그 적응도 못 하시고 괜히 뭐 그런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자꾸 비치고 그랬습니다.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의뢰인은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담당 의사의 소견을 들어봤습니다. 이 환자분은 수년 전부터 저희 병원에서 고혈압과 만성 위염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고 계시며 약까지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 전에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나 스트레스가 있으셨는지 혈압이 안정되지 않았고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뿐만 아니라 저희는 사건 당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의뢰인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신경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체계적인 검사를 통해서 의뢰인의 상태에 대한 전문의의 소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분은 불안감, 공포감, 그리고 분노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경험하는 그런 증상으로 미뤄볼 때 우울증과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최소한 3개월 정도의 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 추가 치료가 필요한지 판단이 됩니다. 정신과 전문의 소견에 따르면 지금 의뢰인은 심한 우울증, 불안감, 분노감, 그리고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고요. 외부 사람들을 기피하는 증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병원 의사의 소견서하고요. 동료 직원들이 평소에 얼마나 이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의견서까지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지금 의뢰인은 수년 전부터 고혈압과 만성위염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굳이 이 사건 때문에 혈압이 더 올라간 것도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치료비까지 우리 상대방이 물어야 된다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뢰인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고혈압 치료를 그동안에 쭉 받아오셨다고 그랬는데 그 몇 년이나 됐습니까? 한 3년 정도 되실 겁니다. 3년. 3년 동안 약을 계속 복용해 오셨습니까? 근데 그 의뢰인 스스로 생각할 때도 의뢰인 성격이 좀 예민하신 거는 맞죠? 예, 그거는 제가 좀 뭐 그러니까 외모를 예민하다고 봐도 조금 이렇게 남들이 마르시고 그랬는데 본인 성격이 조금 예민하신 부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런 얘기시죠? 예, 알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신경이 좀 예민한 편인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계속 받아야 할 것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면 그 아까 신경정신과 치료비로 180만 원을 청구를 하셨는데 180만 원이면 앞으로 어느 정도 기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분이 받고 있는 신경정신과의 치료비는 의료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약 5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검사비가 3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길게는 어느 정도 갈지 모르지만 일단은 3개월을 계산으로 해서 150만 원 신청했고요. 검사비 30만 원 합쳐서 180만 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상대방이 어떤 이익을 구하고자 신고를 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 의뢰인을 모함하고자 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또 그에 따른 예민한 성격으로 인한 심리치료비의 청구는 부당합니다.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과 상대방 각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료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 개망신 이 망신입니까? 저 모든 지금 그걸 모든 걸 다 이 도덕을 오매내고 저 사람 부병기 나타나면 저 사람 여직장 가서 저 봉투 훔친 사람이야. 축의금 훔치러 다닌 사람이야.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지금 돈 180만 원 중요한 게 난 1억 8천만 원도 억울해요. 억울합니다. 난 솔직히 1억 8천만 원이라도 내가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남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들한테 존경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끄러운 행동은 최소한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절도죄라는 거는 정말 너무 부끄럽고 제 자신이 정말 저희 아이들 보기도 수치스럽습니다. 형법에는 이게 오해 신고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고의성이 없으면 사람을 죽여놓고도 난 널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고 해도 됩니까? 이건 사회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매장당한 거나 똑같아요. 저희 인격이. 네, 저는 그때 당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사실을 했는데 사실 증거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파출소에서도 사과를 해서 저는 나중에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아까는 말씀을 말 안 하고 고개만 숙였다고 그랬지만은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말 하기 싫었지만은 사실 했어요. 끝으로 양측 변호사들 최종 변론해 주시죠. 꼭 사람이 육체적으로 가해를 해서야만 상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말 한마디 하나로서도 얼마든지 죽음에 이를 만큼 공포나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여전히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진심 어린 정중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의 분노가 지금 극에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비용 100만 원 하고요. 3개월 동안 정신치료가 받아야 되는 돈
180만 원 합쳐서 280만 원의 배상금과 함께 정말 진심으로 손이 어른에게 대하는 인사말로라도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해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사실 의뢰인 측에서 주장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여러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 그런 것인데요. 그 사건을 크게 만든 것은 의뢰인과 의뢰인 아내십니다.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고 여러 사람을 불렀기 때문에 결국 여러 사람에게 이것이 노출이 됐고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사실 의뢰인의 명예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것입니다. 지금 명예훼손비로 100만 원을 청구하셨고 고혈압 그리고 심리치료비로 180만 원을 청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증언에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평소 우리 의뢰인은 지병을 앓고 계셨고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약간 혈압이 높아졌을 뿐입니다. 또 특이하게 예민한 성격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상대방이 그 치료비까지 다 문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해 주시고요. 우리 상대방은 진심으로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그리고 감미로운 음악 그러나 그 뒤에 감춰진 어두운 그림자 밀린 임금을 놓고 벌이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숨막히는 공방 TV 생활법정 두 번째 잠시 후 계속됩니다. 명예훼손을 놓고 벌인 이번 사건에 대해 방청객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의뢰인은 명예훼손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89%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답했고 나머지 11%는 보상받을 수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과연 생활법정 재판부의 생각은 어떨까요? 치열한 공방을 마치고 따로 자리를 마련한 재판부. 피해자가 본인 스스로 자신의 성격이 예민하다고 하고 있고 감정적으로 다 인정하고 이번 사건의 쟁점인 상대방의 과실을 놓고 재판부 판사들의 뜨거운 경론은 벌어지고 과연 재판부의 판결은?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에 있어서 의뢰인이 억울한 그런 누명을 써가지고 범인으로 몰렸다고 하는 그런 그 상황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식장에 갔다가 갑자기 도둑으로 누명을 쓰고 파출소까지 가게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정신적인 고통이 컸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뢰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당시에 알리바이를 좀 신속하게 충분히 좀 설명을 해주고 그 당시 그리고 자기 그 소지품에 문제가 된 돈 봉투가 없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좀 상대방에게 잘 설명을 해줌으로써 파출소까지 가지 않았어도 됐을 그런 사정인데 다소 좀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그 당시에 축의금을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축의금이 없어졌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물론 그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해도 충분한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았다 하는 이 사실 자체가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상대방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의뢰인을 범인으로 몰았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가 성립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인정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5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정신적인 향후치료비는 의뢰인의 예민한 성격에서 발생한 특별한 손해로 인정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포함시키지 않는다. 결론적으로는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그러한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으로서 5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결정을 하고요. 어쨌든 의뢰인의 명예를 이 사건에서도 확실하게 절도가 아니었다. 절대로 억울한 그런 누명을 쓸 이유가 없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상대방은 이 재판이 끝난 후에라도 좀 정식으로 진정한 그런 진심에서 하는 그런 사과를 함으로써 의뢰인이 받은 그런 정신적 고통, 사회적인 명예훼손 이런 부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이 필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보고 있는 거 그게 안 되니까 좋았는데 저는 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책임을 다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다가 사실 시고하게 된 거고 억울하게 된 사람한테는 사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고 그래서 이게 벗기기 위해서 나왔는데 아무튼 판결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도 고의성이 없이 그런 실수를 하셨지만은 정말 그래도 좀 더 신중하게 대처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는 바로 화해의 시작입니다. 의뢰인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워낙 팽팽하고 의뢰인은 의뢰인 나름대로 억울함을 그리고 또 상대방 나름대로의 어떤 그 근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맞는지 사실을 확정하는 절차가 사실은 저희 재판부에서 합의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고요. 비록 악의는 없었지만 그런 부주의로 인해서 의뢰인의 이 명예 감정을 훼손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점에 주목을 해서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